예, 오늘은 5주차, 지난주 4주차까지는 그 공익을 기초로 하는 이제 행정법 관계, 그걸 이제 이 책에서는 공법 관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공익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가와 국민의 다수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공자가, 사자는 개인의 욕심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행정법이나 헌법의 영역은 특히 공익을 기본 핵심 가치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 공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게 공법이라고 하면 헌법하고 행정법 크게 나오고, 행정법은 헌법에 있는 조항이 개괄적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행정법은. 그래서 헌법의 모든 조문들은 결국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또 의무를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행정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행정법은 우리나라의 부처, 청의 수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 관계에서 일어나는 특성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행정청은 또는 국가는 국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기본적으로 법으로 가지고 있고, 또 국민에게 잘못한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힘, 그걸 제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변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 흠이 아주 사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변화시킬 수 없는 힘이다. 그래서 불가변력, 그건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힘이고, 또 행정청을 보호하는 힘이 또 하나 주어진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익이라는 가치로 국민 다수를 상대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돼야 된다는 그런 힘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의 제기 기간이 끝났을 때는, 지났을 때는 더 이상 그 공익적으로 시행한 행정작용을 국민이 다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불가쟁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큰 이제 테두리 안에 국가의 권력을 수직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여러 부처청이 존재하고 있고, 또 수평적으로는 국회나 또 사법부인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이제 오권들도 수평적인 오권들도 국민의 입장에 다 국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을 수평적 또는 또 행정부 내에서 수직적으로 뭐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한테 부여했을 경우에도 국가 안에서 수평 수직적으로 나누어진 행정청이 국민이 제기한 어떤 신청에 대해서 일차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주변에 있는 수평적이나 수직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국가 행정 조직들은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이론이 바로 공정력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힘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이 R&D 과제 신청서를 냈을 때 기본적으로는 법인에 대해서 연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과제 신청을 해서 법인의 자격이 있음을, 그 요건 심사가 끝난 법인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과제 신청을 할 때는 법인의 요건 심사를 다시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환경부에서 그 심사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로 그 연구개발 과제의 그 선정으로서의 적합성 요건 심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력,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힘이다. 그래서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현행행정청이 중대한 하자를 보면서 요건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이 재차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인의 요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보면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 법인이 아닌데도 법인으로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농림부에서 동일한 서류에 대해서 재차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무효한 행정 처분이 한정해서 논의되는 것이고,
유효한 행정처분, 유효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처분, 그리고 경미한 흠이 있는 거, 경하자라고 이야기한 경미한 흠이 있는 처분은 다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행정법에서는. 경미한 흠이 있는 것도 유효하다고 하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효라고 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한, 국민을 상대로 행한 많은 행정작용들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는 다 유효하게 취급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중대한 하자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무효한 처분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흠이 약간 있더라도 유효하게 취급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공익이라는 큰 가치에 있습니다. 행정청은 국민에 대해서 공익 차원에서 다수를 상대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효로 해버리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다수 국민의 이익이 오히려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흠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모조리 다 유효하게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다 유효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부문, 이 사법의 영역이나 또 형사부문, 형법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경미한 위반이나 또 중대한 위반을 나누어 가지고, 경미한 거는 경미한 그것대로의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거는 중대한 대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철학이 다릅니다. 이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근데 그 이유는 공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1페이지 공권 반사권론입니다. 이제 공권이라고 되게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법에서 부여한 권리입니다. 이거는 행정법 조문에서 부여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공권은. 근데 이 공권은 크게 행정법 조문에서 부여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도 권리가 부여될 수 있고 국민에게도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 이론들은 대개의 경우 국민을 중심에 놓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각종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행정청 사후 간의 관계에서, 또 최근에는 행정처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가의 권리도 상당히 조명을 받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행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권리, 서로 갖고 있는 국가의 권리를 가지고도 서로 조정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법 조문에서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 그 법 조문에 의해서 관계가 설정되는 양 당사자, 행정법에서는 행정청과 행정청 또는 행정처와 국민, 이 두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는 반드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 조문에서.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세트로 놓습니다. 이건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 조문에서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면은 그 법 조문을 적용받는 상대편은 반드시 의무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법 조문에서 국민의 의무가 기술이 되어 있으면은 그 법 조문의 반대편에 있는 행정청에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법 조문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입법 기술인데 권리만을 조문화해서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해석을 통해서 그 반대편에 의무가 부여가 되고, 의무를 중심으로 조문을 기술을 하지만은 그 반대편에는 권리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한쪽에는 권리가 부여되고 의무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행정법 관계에서. 다른 사법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한쪽에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행정법 조문 중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조문화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성문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 조직의 근거나 행정 작용의 근거, 우리가 그 직제 권한, 직무 권한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법 조문에서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위가 침해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법은 성문법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불문법은 없습니다. 행정법에서는. 물론 성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영역에서는 보충적으로 관서법이 2차적으로 그리고 조리가 3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물론 행정법에도 관습행정법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1차적인 법의 그 근거는 반드시 성문법입니다. 행정법은. 국가 권한의 행정 권한의 무한대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문법으로 설계를 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공권이라는 하는 이거는 철저하게 법 조문에서 부여한 권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 조문에서. 그래서 법 조문에서 국민한테 부여한 권리는 개인의 공권, 국민의 권리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국가에다 부여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할 때 국가에게 부여해 놓은 권리 또는 권한은 국가적 공권이다. 국가의 공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개인, 국민이 행정법 조문에 의해서 권리를 가지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몇 가지로 우리가 설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조문이 행정법 조문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서 행정법 조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익과 관련되는 조문일 것, 그 조문이.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조문이면서 국민의 사적인 이익도 보충적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 행정청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지만은 행정을 적용받는 국민은 철저하게 사익을 침해당하는 겁니다. 국민의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공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부 관계에서도. 국가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만은 국민한테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국민은 행정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든 형법이 적용이 되든 민법이 적용되든 내 사적인 이익만 침해당하는 뿐이죠. 국민은. 그래서 국민은 사익만 침해당하는 것이고 국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행정한다. 이 기본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문은 공익성이 있는데 보충적으로 국민의 사적인 이익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조문이어야 된다. 그리고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번째 행정 심판의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예시적인 방법을 쓴다 그럽니다. 어떤 유형의 행정작용이든 다툴 수 있으면은 행정심판 소송으로 다 제기 가능하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시적인 예시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만 만족이 되면은 모조리 국민의 이 권리는 그 해석을 통해 다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유형이 이하에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재량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을 갖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하자가 없이 재량 처분을 해달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하자 재량 처분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재량이 없는 경우 요건이 만족이 되면 법에서 열거한 요건이 만족이 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는 음식점 영업 신고를 접수를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하자 없이
기속처분이라고 그럽니다. 재량이 없는, 행정청이 재량이 없는 것을 기속처분이라고 그러는데, 법조문에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하자 없이 기속처분을 해달라고 국민의 행정청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무하자 기속처분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민 상호 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정당한 행정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상호 간에 어떤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환경소송이 그렇습니다. 연탄 공장 설립 허가를 행정청이 해주고 사인인, 자연인인 국민이 연탄 공장을 허가받은 대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 관리를, 이 비산 먼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연탄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검은 먼지가 인근 주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행정청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 상호 간의 문제지만은 행정권을 발동해서 개입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국민이 행정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이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기속처분 청구권, 재량처분 청구권, 그 다음에 행정청이 개입을 안 할 경우에 개입해달라는 개입 청구권, 이 세 가지로 모조리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사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적인 이익이라는 표현은 권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권리 이꼬르 이익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익, 법적 권리, 공권, 법적인 권리, 법적인 이익 모두 같은 용어입니다. 이익 또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반사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반사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 조문에서 직접 부여한 권리가 아닐 경우에 법 조문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사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법 조문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권리. 이 반사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직접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간접적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사적 권리는 최근에는 해석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로, 법적인 이익으로 많이 상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특히 행정청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과거에는 반사적 권리였던 것을 법적 권리로 승화시켜주기도 하고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과정에서 반사적 권리를 과거에는 시대 상황이 변하면은 반사적 권리가 법적 권리로 승화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환경소송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침해 부분을 반사적 권리로 많이 봐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었는데 법적 이익으로 많이 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환경소송의 특성은 그 침해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정하기가 어렵고 인과관계를 설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확인하기가. 그래서 환경소송은 민중소송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이 1인이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고소송의 유형이 취소하는 소송, 무효를 구하는 소송,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거는 인과관계나 피해의 범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의 유형인데 환경소송은 민중소송의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에는 민중소송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기관소송하고 기관소송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지만 민중소송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다수인이 결합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공장에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지역민들이 다중으로
행정적인 환경부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민중소송입니다. 그 영역에서 이 반사적 이익, 이 반사적 권리가 공권으로, 법적인 권리로 많이 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그 특별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허가 처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자연인이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없는 권리 중에 우리가 특별허가제를 사용을 하는데, 사행성 사업이 그렇습니다. 카지노업이나 경마장, 그 다음에 그 경륜, 동력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도박에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사행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허가를 합니다. 특별허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행성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조성할 수, 그 자금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특별한 요건을 판단을 해서 재량 처분을 하는 것이죠. 신청한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을 또 요건이 만족해도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재량 처분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행산업을 신청했을 때 그 사행산업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사행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서 다시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행정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큰 공익적인 가치를 형량을 해서 우리가 재량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 그런 유형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청자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카지노 하나를 특별허가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자연인이 다수가 신청서를 내는데 A라는 사람한테 카지노 허가를 발급을 해주면은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B라는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A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적인 이익의 침해로 봅니다. A가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함은 없는지 B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내가 특별허가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청이 거절이 된 것이죠. 기각이 돼버렸는데, 기각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투면서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경업소송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반사적인, 간접적인 이익으로 본 것을 우리가 법적인 이익으로 승화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유형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체적 헌법 조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헌법은 개괄적인 내용들입니다. 헌법 조문을 가지고 국민한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국민한테 적용하려면 행정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행정법은 헌법보다는 구체화된 법입니다. 그리고 행정법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면 더 구체화 강도가 세지는 것이고, 헌법으로 올라갈수록 추상성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 조문 중에서도 국민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물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행정법 조문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이 안 되는 경우 영역에서는 자유권도 헌법 조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조문들인데, 그 조문에서 몇 개 조문들은 구체적인 조문이다 해서 구체적 헌법 조문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정법 조문은 구체적 조문인데 행정법 조문, 구체적인 조문에 의해서만이 국민한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을 하고 법적 권리가 발생을 하고 추상적인 조문에 의해서는 국민한테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에서 국민한테 권리 의무를 부여하면 반드시 부처만큼의 행정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존재하는 법의 유형 중에 99% 행정법입니다. 나머지가 민법, 사법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개입 청구권, 아까 환경소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 사례에서, 환경 침해 사례에서 이런 행정 개입의 사례에서 구체적 권리화되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실질적인 침해를 우리가 구제해 주려고 그러면은 법에서 설정해 놓은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차적인 공권이다. 법 조문에서 국민한테 부여해 놓은 절차에 관한 법적 권리입니다. 아까 개인적 공권은 실질적 공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절차적 공권, 절차에 관한 국민의 권리고 아까 그거는 실제 그 법 내용에 관한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 법 내용에 대한 권리 구제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수했을 때 더 많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차적 공권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을 가지고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어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미한 하자로 보던 것을 현재는 중대한 하자로 봐가지고 국가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한 처분 자체를 무효한 처분으로 선언하는 사례들이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공권에 강한 기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앞에 4차 강의까지 주로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는 내부 관계, 그리고 행정처와 국민의 관계는 외부 관계라는 기본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내부 관계하고 외부 관계 두 가지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를 내부 관계, 행정처와 국민의 관계, 외부 관계 딱 두 가지만 다룹니다. 네, 기본적인 이론들은 대부분 외부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내부 관계에 대한 이론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근데 이 특별 권력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탄생이 내부 관계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에서 특별 권력 관계가 탄생을 했습니다. 어떤 상호 간의 관계냐? 그것도 행정청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관계가 탄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행정 권한을 수직적으로 국무총리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각부 장관은 청장에게 일부 행정 권한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을 수평적인 권력 분립으로만 그동안에 이론적으로만 다뤄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최근에 최순실 사태도 박근혜라는 행정청인 대통령이 수직적인 권한의 한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장이 행사해야 될 권한까지도 침범해버린 것이죠, 대통령이. 그래서 행정부가 저런 지경에까지 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권력 분립에서 상급 행정청이 본인의 권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하위에 있는 행정청은 권한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상급 행정청의 권한이 확장되면 하급 행정은 계속 운신의 분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직적 권력 분립이 행정의 권한의 설정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월권적인 권한 행사의 피해는 모조리 국민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장이 행사해야 될 권한을 직접 행사해버려서 피해를 모조리 국민이 당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특별 감독권의 행사 차원에서 가지는 관계, 특별한 권력 관계입니다. 왜 권력 관계라고 하냐면은 상명 하복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급 행정청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급 행정청은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청은 무조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민은 권력이 없지만은 수평적인 권력 관계에서 행정청 상호간에도 상급 행정청은 권력을 갖고 있고 하급 행정청은 권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급 행정청에게는 특별한 권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권력 관계는 기본적으로 행정청 내부 관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129페이지 보시면은 그 승리 방법에 대해서 정해놨습니다. 행정법상의 사단법인 설정 관계, 공법이라는 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의 법 조문에서 행정청이 행사해야 될 권한을 변호사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설정을 해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변호사협회에서 직접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행정청이 해야 될 권한을 위임을 한 겁니다. 변호사협회에다가. 변호사협회가 하는 거는 변호사라는 자연에 대한 행정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법과 사단관계.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 변호사협회의 관계가 이게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법 조문이 없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그리고 키스텝하고 미래부 장관의 관계,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우린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재단 관계. 미래부 장관이 법 조문에 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청 내부의 관계고, 특별 권력 관계는 법 조문의 근거가 상당히 완화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독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적용되는 우리가 법률 유보, 법적 근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조문만 가지고도 특별 권력 관계는 설정도 할 수 있고 행사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과 행정청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은 권력이 없고 행정청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외부 관계에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관계에서는 그냥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는 권력 관계입니다. 근데 국민 중에서도 교도소의 재소자, 그 다음에 군인 신분이 있는 국민, 공무원 신분이 있는 국민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신분이 없는 국민보다는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특별한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 경우에 외부 관계이지만은 행정청이 갖는 권력은 특별한 권력이기 때문에 특별 권력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 권력 관계는 내부 관계에서도 외부 관계에서 다 일어날 수 있고, 이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 조문의 근거가 후퇴될 수가 있고 완화돼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특성상. 그래서 교도소 재소자는 법 조문이 없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가 갖고 있는, 특히 행정청이 갖고 있는 특별 권력으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 부가적인 또 권력이 있습니다. 권한 또는 권력인데 이게 뭐냐면은 명령 개정권, 독립명령. 독립명령이라고 하는 독립이라는 표현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독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령의 효력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독립명령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긴급명령권, 그 다음에 긴급재정명령권입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 개정명령 몇 호를 발동하면은 그 조문에 의해서 상충되는 법률의 조문도 바로 개정을 시킬 수 있고 그 명령으로서 국민에게 바로 법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그 명령으로 바로 송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지하에 있는 자금은 모조리 순차적으로 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입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을 공익 차원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급명령이라는 수단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도 몰랐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발동이 돼서 전국적으로 금융실명제로 바뀌면서 지하 자금 송출이 바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제정권입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청 상하관계에서 바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키스텝 같은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은 이런 종합조정의 일부 권한을 수직적으로 아래로 나누어 갖고 있는 이 키스텝도 미래부 장관이 행정규칙을 발동을 해서 키스텝 직원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청 내부 관계는 공무원 플러스 사단법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직원까지 확장이 됩니다. 공직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적용 범위가 공무원 플러스 행정권한을 수직적으로 갖고 있는 하급 행정청인 우리 기관의 직원까지도 바로 적용의 범위 확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 행정규칙 제정권입니다. 물론 국민에게 영향력이 많은 고시, 훈령, 지침들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고시, 훈령,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을 해서 국민한테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직접 행정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중간에 그 중간자리 역할은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라는 것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은 적용 범위가 공무원 플러스 공직자로만 한정이 되지만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은 국민한테까지 확장이 됩니다. 적용 범위가. 그래서 국민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행정규칙들은 훈령 고시 지침들은 최근에는 대개의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또 총리령, 부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을 직접 구성할 수가 있고 소송으로 갔을 때도 국민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법의 유형들만이 그 소송의 근거로 사용이 되고 국민한테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직접 근거로 사용 못 됩니다. 훈령고의 지침은 법령의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고의 지침은 소송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어떤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구성력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 이제 행정규칙 개정권. 그리고 감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청 내부 관계에서는 당연히 내부적인 감독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외부 관계에서는 외부적 감독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하고 외부 관계 이 개념이 항상 모든 용어에서 기본적으로 다 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행정 주체 객체 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이 됐지만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살짝 보고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정 주체라는 용어하고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주체라는 용어는 오히려 국가라는 용어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 주체는. 근데 우리가 국가의 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권한 수준에만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죠. 법을 만드는 곳을 국회라는 국가행정조직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해서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법을 해석은 최종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는 대법원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나란히 대통령하고 나란히 설정을 해놨고, 탄핵 심판이나 정당 해산 심판이나 또 국가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헌법 소원까지 다루는 헌법재판소라는 수평적인 권한을 두고 있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선거 관리, 지자체 선거든, 중앙의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공공부문에서 공익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다룹니다. 선거관리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5권으로 수평적으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상의 막강한 권력인데 헌법적으로 끌어올려 놓지 못한 권력이 바로 검찰권과 감사권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권,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통신권도 사실은 그 가치는 헌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수평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설정했을 때 현재는 5권으로 분립되어 있지만은 7권 분립 정도가 가능하다. 나중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외 입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을 설계할 때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헌법을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그 국민이 합의만 하면 됩니다. 국가의 권력 구조를 수평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건 그 나라의 입법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부패 지수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7권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감사권도 감찰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헌법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검찰 감사권은 우리가 국민한테 미치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차원으로 대통령 옆에 나란히 끌어올려서 대통령이 제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도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상 수평적 권력이 5권의 위에 제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국회의장부터 그다음 국무총리, 사실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우리 헌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아까 추가로 올려야 되는 감찰총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 정도가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경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설계해놓은 이 국가조직은 모조리 다 국가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행정부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건, 뭐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내가 처분서를 받던,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 이름으로 내가 처분을 받던, 모조리 국민 입장에는 국가입니다. 이 전부가. 그리고 국가는 그렇지 않다 행정주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반대쪽에 존재하는 행정객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행정부 관계에서는, 행정적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우리 행정주체라는 개념을 끌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큰 차원의 국민을 그 반대 차원에 두고서 행정객체와 행정주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설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 관계들은
행정청 수준으로 우리가 낮추어서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행정 권한을 수직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것들이 행정청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행정청은 때로는 행정지체이기도 하면서 행정지체인 그 상급 행정처의 권한을 하위로 나누어 갖고 있는 행정청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이게 위치가 마구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체라는 용어는 행정청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무지하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체라는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다, 그냥 행정청이다, 행정청하고 국민의 관계만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력, 그리고 국민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가 이 행정주체적 개론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청 부분부터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무를 가졌던 부분이 여기서 많이 지난 다음 시간부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